공무원 만나는 법 제6법칙 달라는 놈에게는 안 주고는 못 베긴다. 어느 공무원이 내게 하였던 말이 있다. 사장님, 저도 자식들 과외시키고 싶습니다. 저도 도와드릴 테니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노골적으로 까놓고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기에 그 당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장학금을 지원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그것 하나뿐이었다. 흔히 사람들은 민원이 많은 부서의 공무원들이 뒷돈을 가장 잘 챙기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민원인들이 북적대는 곳일수록 보는 눈도 많고 어떤 민원을 처리하였을 때 그 민원 처리로 인한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올 수지도 있으며 대다수는 평생 한 번 볼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어쩌다 그런 민원인으로부터 돈 봉투라도 받게 되면 그 민원인은 마치 자기가 무슨 전쟁에서 용맹을 떨쳐 훈장을 받은 것인 양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말이야 이러저러 했는데 그래서 돈을 좀 집어주었더니 글쎄 태도가 바뀌면서 문제가 해결되더라고 라고 떠들고 다닐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내가 지켜본 경험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부패한 곳들은 대부분 일반 국민들이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 없는 부서들이다. 이를테면 제약 관련 부서는 일반인들을 만나지 않으며 제약회사들하고만 만나게 된다. 학교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 역시 각급 학교의 임직원들을 만나게 될 뿐이지 학부모를 만나는 것은 아니다. 부패는 이렇게 특정 민간인들만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 세계를 중심으로 감사의 뜻으로 피어난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이 직접 대면하기도 하지만 전문가 집단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대면하게 되는 부서는 어떨까? 예를 들어 세무사들을 상대하게 되는 세무서나 관세사를 상대하게 되는 관세청 같은 곳들 말이다. 일반 민원인의 돈봉투는 안 받아도 그 전문직 사람들이 주는 돈봉투는 받을 가능성이 있다. 왜? 먹어도 탈이 안 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꼭 써야 할 말이 있다. 그런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다. 맞다. 때로는 세무사나 관세사가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가서는 그 일부만 전달하거나 아예 전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물론 여기서도 모든 세무사나 관세사가 그런 식으로 돈을 챙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써야 하겠지만 인허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직 세계에서는 돈봉투가 먹으면 탈나는 돈과 먹어도 탈 안 나는 돈으로 구분된다. 탈나는 돈은 돈 준 사람이 여기저기 소문을 내거나 노골적으로 친한 척을 하거나 돈 받은 흔적을 남기는 형식으로 돈을 전달하거나 하는 경우이며 소문은 안 돌지만 너무 요구사항이 많은 돈도 탈나는 돈에 들어간다. 추후 민원인에게 제3의 기관으로부터 어떤 처분이 내려지면서 추징금이나 과태료 등등이 부과되었을 때 잘 납부하여 담당자가 잡음에 시달리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받은 입장에서 볼 때 큰 징계가 예상되는 경우는 모든 공무원 관련 인맥이 끊기게 되고 왕따가 된다. 자물통 입으로 유명하였던 정태수 한보그룹 전 회장. 그의 사람 관리는 철저하면서도 독특하다. 문제가 생겨서 로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평소에 돈독한 교분을 쌓는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로비가 아니라 부탁하는 것이라는 로비관이다. 2020년 11월 조세금융신문 기사 인용. 그런 돈독한 교분 쌓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고? 그런 것도 내가 가르쳐 주어야 할까? 나는 돈봉투와 아부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는 그런 지속적인 교분 쌓기를 실행하여 본 적은 없다. 1급 퇴직 공무원을 찾아내 임원에 앉히고 나 대신 대관 업무를 시킨 적은 한 번 있었다.
이권이 달려있는 허가인 경우에는 담당자가 노골적으로 군품을 요구하기도 한다. 20여 년 전 어느 항구 도시에서 사회간접자본 공사를 하려고 했을 때의 일이다. 비관리청 항만공사였는데 주무부서 실무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 도대체 서류를 어떻게 만들어 제출하는지조차 몰랐으니까. 내가 알고 있던 사항은 쌍용과 롯데에서 서류를 접수시켰었으나 퇴짜 맞았다는 것 정도였고, 쌍용은 정유 관련 시설이었으므로 우리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업이었고, 우리 목적과 비슷한 신청은 롯데에서 했었다는 것뿐이었다. 이 글에서 롯데가 자주 등장하는데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딱 하나만 부탁합시다. 우리가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여야 하는지 깜깜합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롯데에서 신청했었지만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면서요. 이미 퇴짜 맞은 거니까 그 서류 좀 보여주시면 하다못해 서류 작성을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귀찮으시겠지만 그 서류 좀 보여주실 수 없을까요? 당연히 대답은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계속 찾아가 졸랐고 마침 감사함을 미리 표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던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내 기억으로는 아마도 몇십만 원을 봉투에 넣어 떡값이라고 주사에게 주었고 그 상사에게도 찾아가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계속 읍소하였기에 어느 날 드디어 담당자가 나를 데리고 허술한 창고로 가서는 그 서류를 찾아주었는데 웬걸 각종 도면들이 첨부되어 있어서 두께가 10cm가 넘었다. 이거 오늘 일과 전까지 다시 반납할 테니 제발 좀 밖에 가지고 나가서 복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맨입에요? 아, 인사는 물론 하겠습니다. 결국 그 서류를 들고 나가 복사집에서 각종 도면들도 다 복사한 뒤 현금 200만 원을 봉투에 담아 그를 그 사무실에서 다시 만났는데 겁도 없이 그는 복도에서 그 봉투를 열어보더니 이게 얼마입니까? 200입니다만. 아니 사장님 장난하십니까? 200이요? 에이 도로 가져가세요. 다음 날 나는 500을 갖다 주었다. 그리고 허가를 받기까지 더 많은 액수가 더 뇌물로 사용되었고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 이게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어떤 허가를 받기 위해 뇌물을 준 최초이자 마지막 사건이었다. 왜 마지막이었는가 하면 내 기분이 아주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아 18. 이렇게 지랄을 떨면서까지 꼭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그런 기분 말이다. 이게 약 20년 전의 일이었다. 그런데 말이다. 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착공하였더니 웬걸 그 항구에 어촌계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와 공사장 바닥에 들어눕는 것이었다. 경찰이 달려와도 소용이 없었다. 사연인즉 허가 관청에서 이미 수년 전에 어촌계 사람들에게 서약을 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항만에 시설을 하게 되는 경우 어촌계에 무려 10억 원의 관행어업 보상을 하여 주기로 했다는 것. 아이고야. 그 내용을 관청 공무원들이 뻔히 알면서도 우리에게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요즘 용어로 설명하면 낚였던 것이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느라 한동안 골치 아팠다. 엉뚱한 얘기지만 세상은 넓고도 좁다는 사례를 하나 덧붙이자면 그로부터 7, 8년 후 수출품 구매를 위해 식품용기 제조업체인 삼광유리를 찾아갔는데 그곳 전무이사가 나를 처음 만났으면서도 내 이름을 아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롯데에서 비관리청 항만공사 신청 업무를 진행하였던 임원이었고 롯데가 삼광유리의 대주주였던 것이다. 그분이 내게 물은 말. 아니 로비는 물론 하셨겠지만 쌍용도 롯데도 다 퇴짜 맞았는데 어떻게 중소기업에서 허가를 받았지요? 사장님 이름을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물건 수출권보다도
그 비결 좀 배웁시다. 나는 예전에 롯데에서 심혈을 들여 만든 서류들을 복사하였음을 고백하였고 그 맹점을 찾아내서 접수시켰을 뿐인데 요행이 허가를 받았다고 대충 설명하였고 그 회사 제품들을 내 기억으로는 꽤 많이 수출했던 것 같다. 제7법칙 대의 명분을 만들어 주어라. 그로부터 10년 후 어느 도 소유의 부지를 20년 빌려야 할 경우가 생겼을 때 나는 방법을 우회하였다. 그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그 부서의 옆구리를 찌르고 우리 도가 발전하려면 이런 게 있어야 한다는 식의 멘트. 그 부서들을 모두 대학 교수들이 찌르고 월가에서 유명 경제학 교수들을 동원하여 방패막이 이론을 펼치게 하는 것과 비슷한 수법인데 내가 쓴 수법은 공청회와 세미나였다. 교수들 동원하는 거 어렵지 않느냐고? 1, 20분 떠들면서 내 입맛에 맞는 말 몇 마디 해주면 고액의 참석비 준다는데? 장소도 초1류급이고 언론 비슷한 곳에서 와서 촬영도 하고 교수들 입장에서 볼 때 폼나잖아. 내 입장에서는 참석비 지급을 경비 처리할 수 있고 뇌물 안 줘도 되고 시간은 좀 걸렸지만 결국 도지사는 서명을 하였다. 교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뻔히 아는 마당에 내가 교수들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니 교통영향평가니 그런 걸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겠지? 이런 방법의 일환으로 각종 위원회, 자문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외부 법률 자문을 받을 경우 담당자의 의중, 부서의 판단을 따로 듣고 서면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자문위원이 작성하는 의견서 역시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역으로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 기관에서는 법률자문위원이나 심의위원을 고를 때 그렇게 의견을 반영해 주는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적용하기 애매모호한 경우 몇몇 위원들에게 미리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들이 역으로 제시되도록 하는 것이다. 제8법칙 흘려라. 내가 강도가 어느 정도 센 세무조사를 최초로 경험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0몇 년 전이었다.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건드린 적도 없는데도 격리 담당자는 안절부절 못하였다.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면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으니 그럴듯한 것을 미리 하나 던져주자는 것이었다. 아니 왜 없는 것을 일부러 만들어준단 말인가. 그래야 편하고 오히려 더 이득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백 아닌 자백을 한 내용은 사장이 출장 다닌 것이 전부 개인 관광이었다고 하는 것이지만 금액이 크지 않았기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데 격리팀장과 세무사는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조사가 끝난 뒤 나는 300만 원을 봉투에 넣어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왔을 때 주었는데 그 공무원은 남이 볼세라 후다닥 받아 챙겨 걸어갔다. 그 모습이 얼마나 비굴하고 초라해 보였는지 지금도 내 눈에 선한데 문제는 나 역시도 얼마나 비굴하고 초라하게 느껴졌는지 내 모습 역시 지금까지 어떤 양복을 입고 있었는지까지 기억이 난다. 그때 이후로는 나는 세법책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법인이 많다 보니 세무조사를 수십 번 받았고 재벌들을 조사하는 사국조사도 분에 넘치게 2번씩이나 받았지만 세무조사를 받을 때마다 내가 한 말은 똑같았다. 대한민국 세법이 어떤 놈이 이쪽으로 당기면 이쪽으로 늘어나고 다른 놈이 저쪽으로 당기면 저쪽으로 늘어나는 미친년 빤스 고무줄은 아니지요. 나도 세법을 공부하고 있고 세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혹시라도 내 눈에는 백조로 보이는데 당신 눈에는 까마귀로 보인다면 나를 설득해 주세요. 나를 설득하지 못하면 그건 백조이고 나는 승복하지 못할 테니 나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겁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제일 내가 나 자신을 혐오하게 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공무원들에게 봐달라고 말할 때입니다. 나 자존심 때문에 그 말 하기 싫어서 세법부터 지키고자 했고, 당신들이 갖고 있는 세무조사 지침에서 나오는 사례들은 하나도 한 게 없으니까 원하는 자료는 다 가져가시고 조사나 빨리 마무리 짓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무 공무원에게 밥은커녕 커피도 안 사준다. 그 과정에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도 여러 번 했고, 국세심판소, 지금은 조세심판원에도 여러 번 갔으며 행정소송도 10번 이상 하였다. 승률을 따진다면 내가 9대1 정도로, 액수로 따진다면 99.9% 이겨왔다. 지금도 많은 사업자들은 회계장부에서 일부러 문제가 될 만한 구석을 남겨놓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보다 더 좋다고 믿는다. 일부러 자료를 흘려놓는다는 말이다. 어떤 면에서는 그 말이 맞기도 하다. 나는 이 방식을 쓰지 않지만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세법을 이용하려는 쪽이다. 내가 언젠가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이란 책을 언급하면서 부자들이 사용하는 절세 방법은 따로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이것이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으로는 퇴직소득, 임업소득, 양도소득이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워낙 높으니까 별 의미가 없고 임업소득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퇴직소득은 법인의 오너가 볼 때는 조정이 가능한 소득이었기에 그것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임원퇴직 규정을 정확히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임원의 퇴직금은 근무기간의 10배 기간의 보수를 직전년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식으로 만들어 놓고 3년 임원으로 근무하면 30년치의 퇴직금을 받으면서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니까 엄청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것과 함께 처리하여야 할 사항들이 몇 개 더 있지만 생략한다. 내가 과거형으로 있었다라고 표시한 이유는 국세청에서 부자들이 이 수법을 쓰고 있음을 눈치채는 바람에 최대 3배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보통 1년에 1개월치를 계산하는데 최대 3개월로 계산하는 것 같지만 가능하다는 말이다. 결국 이 방식의 절세 효과는 미미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쁜 방식은 아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 내가 방법을 가르쳐 주어도 부자들이나 덕을 볼 텐데 왜 내가 말을 해야 하지? 내가 부자들을 도와줄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는가? 내게 메일을 보내오는 독자들 중에는 50억, 100억대를 소유한 사람들도 있고 연봉이 수억이나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언젠가 연봉이 1억 넘는 유명 로펌의 변호사가 조언을 구했을 때 내 답변은 내가 왜 너를 도와주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바라였는데 답변이 없었다. 반면에 연수입이 수억 원에 달하는 어느 의사가 조언을 구했을 때는 내가 도와주어야 하는 이유가 보였기에 답을 보내주었던 기억이 난다. 오해하지 마라. 난 세금을 많이 낸다. 절세를 합법적으로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족을 하나 더 붙이자면 부동산, 주식, 채권의 매도에서 생기는 자본이득은 미국에서 모두 분리과세 된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양도이익만 분리과세되고 주식은 대주주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채권은 아직 아니다. 버핏이 주장한 부자 증세론의 근거는 자본이득 비합산으로 인해 모든 소득 합산 시 부자들의 세율이 너무 낮아진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종합소득세율이 계속 인상된 것은 서민표를 얻으려는 정치적 속셈 때문으로 보인다. 부자의 세율을 너무 올리면 어떤 파급이 생기는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제9법칙, 다른 구역에 가서 물어라. 이거 정말 무지 중요한 것이다.
뭔가 미심쩍어서 관에 질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절대 관할 구역의 관청으로 가는 게 아니다. 혹시라도 그것이 불법이나 탈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라면 담당 공무원에게 날 잡아 잡수라고 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할 구역이 아닌 곳에 가서 물어보아라. 난 이걸 몰랐기에 한 번은 된통 당했다. 당한 내용이 뭐냐고? 그냥 넘어가자. 위에서 실제 사례들을 이미 많이 말했으니까 말이다.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몇 년 전부터 다른 관에 가서 물어보고 녹음해서 관할 관청으로 가져와서 물어보는 경우가 늘어난 것 같다고 한다. 그래서 실무자들은 공통적으로 일반적인 답변 정도만 하거나 관할에 물어보라고 응대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얻어내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생략한다. 물론 세금 같은 경우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기업 활동이나 실생활에서 종종 직면하게 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서면 질의 제도를 운영하고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제도도 운영하니까 납세자로서는 아주 편리할 것 같지? 미리 물어보고 처리하면 되니까 말이다. 하지만 서면 질의 제도는 국세청의 일반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거기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 할지라도 국세청 자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것이고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제도는 국세청에 구속력 있는 답변을 하는 제도이지만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 즉 내가 이러저러하게 하면 불법입니까? 라는 식의 질의는 답변이 거부되며 수많은 조세 소송의 핵심 사안인 사실 판단 사항에 대해서 역시 답변을 하지 않으므로 글쎄다. 진짜 도움이 될까 모르겠다. 제10법칙 법을 공부해라. 절대 뭐뭐라고 합니다라는 식의 직원의 구두 보고는 믿지 말아라. 반드시 해당 법규를 눈으로 확인해라. 예전에는 월간조선 같은 잡지에서 신년호 부록으로 대한민국 법령집을 CD로 주었기에 그걸 사서 법을 확인해보곤 하였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정말 많은 법규를 너무나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은가. 관련 법규를 담당 공무원만큼 아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졌다. 다만 편법은 인터넷으로 찾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관련 기관에서 발표한 질의응답이나 사례집도 찾아서 봐라. 여기까지 공무원 만나는 법 마지막 4부였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책소리의 서다였습니다.